안녕하세요. 네, 저는 카카오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이재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한 40분 정도 그 인공지능과 뭐 우리의 미래 약간 이런 주제를 갖고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뭐 개발자나 이런 사람은 아니어서 어려운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인공지능의 최근의 트렌드들,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회사다 보니까 플랫폼 기업이다 보니까 학교 교육에서 인공지능은 어떤 식으로 좀 바라보고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 선생님들이 교육을 하실 때 또 내지는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이런 방식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서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인공지능은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구현하는 컴퓨터가 구현하는 기술을 인공지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흔하게 합니다. 그래서 뭐 인공지능이 넓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단순하게 딱 이해하면 사람이 갖고 있는 지적 능력을 컴퓨터가 구현하는 것, 이게 바로 인공지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인공지능을 뭐 지각, 추론 여러 가지 이제 갖고 있는 기능들이 좀 있어요. 보시면 뭐 기본 지능도 있고 추론 분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활용하는 부분에서의 어떤 데이터 마이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것들을 뭐 사실상 저희가 다 알아야 된다 약간 그렇게 보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조금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보면 추론 분류라고 하는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자연어 처리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이야기를 좀 안 하고 할 수 없는데 인공지능이 사실은 되게 오래된 개념이거든요. 그 인공지능의 이야기를 좀 하려면 인공지능의 역사 부분에서 특히 이제 그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을 꼭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혹시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실제로 독일군의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서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암호 해독기를 만들어요. 이제 이게 컴퓨터의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1950년에 어떤 논문을 만들었냐면은 그 컴퓨팅 과학자들이 그 실제로 그 기계들이 지능을 갖고 있는 게 나타나지 않겠냐 약간 이런 개념을 갖고서 논문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앨런 튜링의 튜링 테스트라는 걸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인공지능 로봇하고 컴퓨터하고 사람이 대화를 해서 사람이 얘가 컴퓨터인 걸 인지하지 못하면은 이건 인공지능이 만들어졌다는 형태로 이제 판단하는 튜링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아주 오래전에 시작됐지만 여전히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게 인공지능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인공지능의 개념이 정립된 거는 1956년이에요. 좀 보시면서 드는 생각이, 1950년대면 저희는 사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전후복고 한때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때를 놓고 보면 해방 이후에 한 10년 사이에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출발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폭발적인 논의를 끌고 나왔던 게 1956년에 있었던 다트머스웨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존 메카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뭐 인공지능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지능을 갖고 있는 기기를 만들기 시작할 거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시대가 대두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실제로 발표를 하고 이게 과학자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들이 되게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인공지능한테 저희가 한 두 번의 겨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970년대, 1980년대 정도 이렇게 두 번의 겨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막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인공지능이 엄청난 돈을 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물들이 고작 되게 너무 작은 것들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거 이렇게 계속 쓰는 게 맞아? 이렇게 연구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게 맞아? 약간 이런 회의감이 하나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퍼스널 컴퓨터의 등장이 인공지능의 위기가 또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PC가 다 만연화되니까 누구나 다 쓸 수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 높은 스펙을 가진 걸 돈을 들여서 개발해야 돼? 약간 이런 회의적 시각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고 연구가 시작된 건 1950년대였지만 저희가 인공지능의 어떤 실체를 만나보는 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 만난 인공지능을 그래서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퍼지 세탁기 같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 1990년대에요. 기억하시는 선생님들 계실 텐데 우리나라 가전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은
전자제품에다가 인공지능을 넣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뭐 지금 이 뒤에 보이는 백그라운드 화면에 보시면 전자제품에 두뇌를 담아주자 뭐 약간 이래가지고 뭐 인공지능 세탁기, 인공지능 TV, 인공지능 가습기, 인공지능 VTR 뭐 약간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이때 당시에 등장했던 개념들이 약간 뉴럴넷, 퍼지, 카오스 이런 것들인데 다른 것 뉴럴넷이나 유전자 알고리즘은 조금 어색하실 텐데 퍼지하고 카오스는 좀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때 당시 한창 카오스 이론, 퍼지 이론 이런 얘기들을 TV에서도 되게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등장했던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또 있었습니다. 쌍둥이 야구왕 있는 우리 집 세탁기 쉴 틈이 없죠. 스스로 판단하고 알아서 세탁한다. 인공지능 금성 OK 세탁기. 빨래 걱정은 마시고 애들은 씩씩하게 키워야죠. 인공지능 금성 OK 세탁기. 네, 보시면 광고가 이런 광고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드실 만큼 되게 오래된 광고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때 당시에 국내 가전 3사들, 소위 얘기하는 삼성전자, 금성전자, 그리고 대우전자가 다 인공지능이 들어간 가전제품들을 선보였었어요. 그만큼 인공지능이 실제로 많이 대두가 됐었고, 인공지능 세탁기가 등장하면서 가장 편리해졌던 건 약간 그런 거였어요. 이게 퍼지 기능에서 이제 추론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니까 예전에는 어머니들 이 세탁기에다 빨래 넣으시면 본인들의 취향껏 보통은 다이얼을 돌리셨죠.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최대 끝까지 다해서 세탁도 하시고 탈수도 하셨어요. 양이 적건 많건. 근데 이 퍼지 기능이 들어간 인공지능 세탁기들이 등장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빨래를 넣으면 빨래의 무게에 따라서 얘네들이 예측을 추론을 하는 거죠. 이 정도 양이 들어왔을 때는 이 정도 몇 분을 세탁을 하고 몇 분을 탈수를 하면 돼. 헹굼을 한 번 할 걸 두 번 해야 돼. 약간 이런 식의 결정들이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의 발전이 가전제품 변화에도 되게 큰 변화를 갖고 오는 사실입니다. 근데 실제로 인공지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 이유는 무어의 법칙과 딥러닝의 성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어의 법칙 잘 아시다시피 집적회로 반도체의 성능이 24개월마다 2배로 증가한다라는 그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병렬 컴퓨팅이나 범용 연산의 기술이 나오면서 많은 데이터들을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딥러닝을 가속화시키고 딥러닝이 가속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인공지능이 저희 실생활에 많은 변화들을 갖고 오게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알파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독특한 수로 세계 바둑 랭킹 1위 이세돌 구단을 연파한 알파고는 이제 인공지능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알파고는 결국 데이터와 네트워크로 구성된 기계에 불과한데요. 알파고, 그 작동 원리와 대국과의 관계를 박상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대국은 서울에서 진행 중이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알파고는 서울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서버에서 그동안 습득한 바둑 데이터를 아시아의 또 다른 서버로 보내고 아시아 지역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바탕으로 서울에서 실시간 대국을 벌이는 겁니다. 즉 알파고는 서버가 있는 아시아 어딘가에 있다고도 대국장 주변 네트워크 망 속에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대국장에는 알파고를 위한 컴퓨터 바둑판이 따로 준비되어 있고 알파고의 바둑은 그곳에서만 진행됩니다. 이미 2승을 챙긴 알파고의 알고리즘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먼저 몬테칼로식 트리서치를 이용해 매수마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합니다. 이후 스스로 학습을 통해 불필요한 수를 거를 수 있다는 게 구글 딥마인드의 설명. 일명 딥러닝입니다. AlphaGo has a highly selective search guided by the policy and value networks. 알파고의 이런 알고리즘은 실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국 후반 초조함에 무너졌던 이세돌 구단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인공지능의 정의가 아직 정확히 정립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인공지능의 대명사가 돼버린 알파고. 바둑을 통해 드러난 지능 수준에 전 세계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실제로 알파고가 등장을 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아까
어떤 개념의 차이가 있냐면 기존에 90년대에 나왔었던 전자제품에 들어가 있는 인공지능은 다 각각의 전자제품들끼리 안에서 본인들이 알아서 돌아가고 하는 형태의 인공지능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편리함은 느꼈지만 인공지능 대단해 약간 이런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었죠. 근데 알파고가 등장하면서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컴퓨터가 사람을 이겼네? 사람을 만든 인공지능이 사람을 이겼네라고 다들 인식을 하기 시작된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인공지능과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걸 못 만들지? 약간 이런 논쟁들이 시작이 되면서 국내 인공지능이 폭발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미천이 좀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공지능 이야기를 하면 꼭 머신러닝, 딥러닝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거를 조금 개념상으로만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인공지능이 상위 개념이고요. 인공지능, 머신러닝, 그리고 머신러닝 아닌 딥러닝이 있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십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컴퓨터로 구현하는 기술이고 머신러닝은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을 해서 인공지능을 점점 발전을 시켜 나가는 거예요. 딥러닝은 사람의 뉴런하고 똑같은 인공신경망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거든요. 얘를 우리 일상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조카가 있어서 저희 조카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면요. 어떤 상황들이 종종 발생하냐면 길을 걷다가 강아지를 만나요. 저는 강아지라고 바로 알지만 우리 조카는 이제 막 말을 배우는 사이이기 때문에 사물에 대한 판단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요. 삼촌 저건 뭐야? 그럼 제가 강아지라고 알려줬어요. 다음 날 길을 가다가 강아지를 만났어요. 근데 어제 만난 강아지는 하얀 강아지인데 오늘 만난 강아지는 검은 강아지예요. 그러면 저희 조카는 저한테 또 물어봐요. 삼촌 저건 뭐야? 어제 본 거는 하얀 강아지, 오늘 본 건 검은 강아지야. 자, 다음 날이 또 됐습니다. 그래서 얼룩 강아지를 보면 얘가 강아지라고 저건 강아지야 하나요? 보통은 안 해요.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이고 나서 판단을 좀 해주면 나중에 저거는 강아지야, 저거는 검은색 강아지네, 저거는 얼룩 있는 강아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머신러닝이에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어느 정도 개입을 해서 의사결정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이 있어요, 중간에. 그래서 머신러닝 트레이너 약간 이런 개념들이 직업의 세계에서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많이 주고 최소 모델을 인간이 확정을 해준 다음에 기계한테 답을 찾게 해주는 방법이에요. 근데 딥러닝은 뭐냐면은 저희 조카가 막 같이 다니다가 강아지들을 막 보고선 다 이해를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고양이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저건 뭐야? 라고 또 물어봐요. 그러면 아이는 그간의 경험을 갖고 저건 뭐야? 물었을 때 저건 고양이야. 그럼 고양이도 발이 4개가 있고 귀가 2개가 있고 꼬리도 있어. 근데 강아지랑 모양이 생기게 다른 거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스스로 학습을 해나갑니다. 이게 바로 딥러닝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를 놓고 그냥 컴퓨터 스스로가 몇 개의 사진들이라든지 이런 거 동일한 그 연산을 통해 가지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게끔 하는 게 바로 딥러닝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딥러닝을 이해하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인풋이 들어간 다음에 중간에 피처대해준 과정이 있는 게 머신러닝이고 없는 게 바로 딥러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딥러닝이 좀 주목받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기도 했고요. 90년대와 지금 현재의 차이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 인터넷이 상용화되어 있고 범용화되어 있냐의 차이거든요. 인터넷이 상용화되고 범용화되면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 자체도 되게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딥러닝 연구 자체는 오래됐었는데 이 데이터들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정확도도 높아지고 인기도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에 계속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건 딥러닝 관련된 기술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우리가 쓰는 인공지능의 대다수는 딥러닝을 통해서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에 다들 너도 나도 뛰어들고 관심을 기울이느냐? 이 차이 때문에 그런 건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사용자의 편의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저 익스피리언스, UX라고 저희가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용자 경험성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 그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게 약간 단순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헤카카오 음악 틀어줘. 그러면 얘가 그냥 음악을 마음대로 틀어주는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음악을 틀어달라는 걸 넘어서서 뭐 90년대 기쭉 틀어줘, 특정 좋아하는 가수 노래 틀어줘, 아니면 저녁 먹을 때 듣기 좋은 노래 틀어줘, 아이가 운동하기 좋은 노래 틀어줘, 이런 식으로 다들 특정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인공지능 스피커한테 실제로 아이의 이름을 얘기하고 아이가 오늘 뭘 잘했어 칭찬해줘 그러면 인공지능 스피커가 누구야 오늘 뭐 잘했어 칭찬해주고 약간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형태의 스킬 단위들을 다 분리되어 있던 것들을 통합적으로 묶어서 얘가 사고를 하니까 인간이 명령을 내리고 결과물을 얻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그 긍정적인 측면이 생기냐면 저희 할머니가 103세시거든요. 1920년생이세요. 근데 뭐 저희 할머니가 삐삐를 써보셨겠어요? PCS를 써보셨겠어요? 뭐 휴대폰을 써보시겠어요? 단 한 번도 써보신 적 없어요. 근데 인공지능 스피커는 쓰세요. 왜? 말로 명령만 내리면 얘가 할머니가 원하는 결과값을 갖다 주니까. 찬송가 틀어줘 그러면 찬송가 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날씨 알려줘. 그러면 아침에 무료한 시간을 얘를 통해서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소위 얘기하는 문맹이라든지 문명이 아니라 그냥 말만 하면 본인들이 원하는 거를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인공지능을 많은 기업들이 관심 갖고 투자를 하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의 어떤 주도권을 갖고 오기 위한 국제 경쟁들도 엄청나게 치열해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국가가 갖고 있는 토지, 그러니까 땅의 면적, 그리고 국민의 수, 그리고 자원이 결국에는 노동력과 자원이 국가의 경쟁력이었다면 이제는 인공지능과 데이터가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느냐면 그 머신러닝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학회 중에 NIPS라고 하는 학회가 있어요. 이게 좀 비교를 하자면 비욘세 콘서트가 보통 매진되는데 한 22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비욘세가 워낙에 유명한 팝 가수니까. 근데 이 NIPS 컨퍼런스가 매진되는데 12분밖에 안 걸려요. 대중적인 팝 가수의 공연이 이렇게 빨리 마감되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NIPS라고는 머신러닝 관련된 컨퍼런스가 12분 만에 마감된다는 건 그만큼 전 세계에서 머신러닝에 대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한 2016년 그 알파고 이후에 2016년, 2017년 이 정도를 넘어오면서 국가 단위의 일단 그 인공지능 계획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2030년까지 AI 그 3단계 발전 청사진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고, 일본도 2017년에 시작을 했고 저희가 2018년에 시작을 했고 약간 이런 것들 하면서 정책적으로 계속 만들어가고 있고 이것들이 이제 멀지 않은 시기에는 교육에도 이제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인공지능이 이렇게 막 인기를 끌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상황은 좀 어떻냐? 전 세계에서요 인공지능의 100개 스타트업을 이렇게 뽑았어요. 범위별로 뭐 예를 들면은 헬스 쪽도 있고 아니면 자동화 뭐 이런 거 쭉 해가지고 했더니 이 정도의 기업들이 좀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소위에는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 되는 기업들, 이 기업들이 한 11개 정도가 나왔어요. 2019년 기준으로 11개. 근데 여기에 중국의 인공지능 기업이 5개고요. 미국의 인공지능 기업이 5개, 영국이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되게 인공지능 엄청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놓고 보면은 생각보다 포션이 높지는 않은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인공지능이 이렇게 국가적인 어떤 경쟁력의 척도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인공지능을 쓰고 있냐? 긍정적인 측면에서 쓰고 있는 것도 되게 많아요. 실제로 인간을 위협에서 구할 수 있는 어떤 도구로서의 코로나19 때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례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코로나19 때문에 방역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제일 힘들어하신 게 매일매일 전화해서 체크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발열 체크하고 하는 거. 그걸 인공지능이 대신 해주기도 했었고요. 코로나19 진단시약을 만드는 것도 인공지능이 단시간에 처리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최전선에 서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되게 단순한 기술에서 신뢰의 영역까지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또 등장한 게 AI 면접관 막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잖아요. 채용하는 데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높은 경쟁력이 곧 인공지능의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높은 신뢰성 자체가.
그러니까 약간 이런 형태로 계속 변해가는 거죠. 인공지능이 단순하게 처음에는 그냥 기계적인 것들의 어떤 편의성을 줬던 애가 이제는 신뢰성의 영역까지 들어오는 상황들이 됐어요. 근데 신뢰성이 AI의 경쟁력이 되다 보니까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데이터는, 인공지능이 처리하는 데이터는 그럼 차별적이지 않을까?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가 있다면 AI는 과연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갖고 올까? 그렇지 못한 결과를 갖고 올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건데요. 제가 구글에다가 CEO라고 검색해서 이미지 검색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실제 여성이 나오는 비율이 한 장인가 두 장밖에 없어요. 그쵸? 여기 이 페이지 안에만 가도. 무슨 얘기냐면 이미지상에서 데이터가 보여주는 여성의 CEO는 11% 정도밖에 안 돼요. 전체 구글의 이미지 가운데서.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CEO가 몇 % 정도 되냐? 26%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AI가 여성 CEO의 비중을 알려줘라고 했는데 거짓된 정보를 알려줄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신뢰하려면 데이터가 신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슈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의미 있는 데이터 관련 결과 중에 또 뭐가 있냐면 니아에서 그 인터넷정보진흥원에서 뭘 했냐면 그 미래지능사회에 대한 개국민 인식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자동화 서비스에 대해서 신뢰도가 가장 높은 건 60대고요. 가장 낮은 게 10대, 20대로 나타났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60대는 소위 얘기한 저는 대한민국에서 60년대 후반에서 지금 현재를 살고 계시는 거 아니면 60년대나 50년대 후반에 태어나신 분 되게 복받은 세대라고 생각을 해요. IT 측면에서는. 왜? 하나하나 천천히 문명이 발전하는 것들 하나하나 습득하면서 오셨잖아요. 저만 해도 제가 40대 중반인데 저는 편지를 주고받던 시대, 정보를 주고받던 시대, 유선전화, 삐삐, PCS, 2G, 3G, 4G, 5G를 지금 경험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선생님들 비슷한 상황일 거예요. 인터넷도 처음 등장하는 것부터 이렇게 봐왔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기술을 주로 많이 신뢰를 하죠. 근데 10대, 20대는 기술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왜? 본인들은 가짜 데이터가 있다는 사실들을 너무 익숙하게 경험들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도 좀 있어요. 그러면서 등장한 게 뭐냐면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들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이거를 신뢰할 수 있어? 왜 신뢰해야 돼? 라는 이야기들이 출발이 된 거죠. 그래서 XAI, Explainable AI라는 이야기들이 등장하거든요. 이 영상을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기혼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미혼일 때 인공지능이 소위 얘기하는 배필을 찾아주는 사이트에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돈을 냈어요. 근데 매칭이 한 번도 안 돼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왜 매칭이 안 돼? 근데 뭐 이유는 없어. 너는 일단 매칭 안 돼.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은행에다 대출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서류를 다 냈는데 너 대출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마는 거예요. 이유는 알 수 없어.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Explainable AI에 대한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아까 제가 예를 들어 설명드린 것 중에 강아지와 고양이에 대한 분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강아지라고 판단한 이유를 그 설명 안에다가 꼬리표를 달아주는 걸 이유에서 시작을 했어요. 유럽권에서는. 그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판단한 결과의 이유를 알려줘야 돼 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Explainable AI 관련해서는 유튜브 영상을 좀 찾아보시면 재미있는 영상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의 영역에서 이슈가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AI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는 것들이 생겼냐면 두려움으로 좀 받아들이는 상황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실제로 학생들이 AI 인공지능 관련해서 찾아보는 것들을 좀 경험이나 이런 것들 들어보면 AI에 대한 되게 부정적인 견해들을 듣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예를 들면 AI가 사람을 지배할 거다라는 형태의 고민들을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AI 하면 무조건 로봇으로 이퀄을 시키는 친구들도 종종 등장을 하더라고요. 이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AI가 사람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이에요. 기존에 좀 앞당에서 보여드린 좌표를 보시면
우리가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까지 넘어오면서 사실은 이걸 만들어 온 건 사람이거든요. 각각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이 만들어 왔는데 이때는 대부분은 물리적인 것들을 해결했죠. 1, 2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해 주는 거였다면 3차 산업혁명은 정보혁명을 하면서 실제로 사람들 조금 더 편리하게 해주는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도와주는 상황이었지 얘네가 뭔가 의사결정을 하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AI는 의사결정까지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람하고 똑같은 지능을 갖고 있고 사람하고 똑같은 상황 아니야 라는 의심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이게 조금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알파고 이후에 바둑 기사가 사라졌냐를 놓고 보자라는 거죠. 실제로 바둑은 여전히 잘 두고 있고요. 이유는 뭐냐면 알파고가 구현하고자 했던 것들은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처럼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지 실제로 우리가 바둑 둘 테니까 인간은 바둑 두지 마라고 했던 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비슷한 예를 들 수 있는 건 뭐냐면 엘리베이터 회사를 예를 들어볼게요. 티슨크루프라고 하는 엘리베이터 회사에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엘리베이터가 고장나기 전에 어디를 손봐야 되는지를 알려준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논쟁이 출발합니다. 더 안전했으니까 좋아. 아니야,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거야. 자, 안전해서 좋아진 건 다들 인정하죠. 사고가 안 날 테니까. 자, 그러면 일자리는 줄어들었을까? 실제로는 일자리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회사에서 인공지능 개발자라든지 인공지능 관련된 윤리규범 이런 거 하는 사람은 필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필요해진 거죠. 대신에 단순한 노무 업무를 하시던 분들이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경향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좀 더 고차원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는 늘어나지만 단순한 일을 하는 것들은 대부분 기계들이 대신해 준 상황들은 전환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디지털에 대한 이해인 거거든요. 디지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 능력 키우고 창의성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러면 인공지능 시대 교육이 어디로 갈 거냐라는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이런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남자 성인 기준으로요. 27세에 보통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대학을 졸업을 해요. 그리고 55세 정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사람이 일하는 기간이 한 28년 정도 됩니다. 근데 S&P 500이라고 미국에 있는 주요 기업들을 갖고 나온 지표를 만드는 지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기업들의 평균 수명이 20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기업들의 흥망성쇠를 다 하면서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아니라는 거죠. 네, 특정 직업군을 제외하고는 그런 상황은 이제 올 수 없는 거죠. 평생 직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평생 직장, 평생 직업이라는 게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흐름들 때문에 영국에서는 옥스퍼드하고 그 딜로이트 UK하고 같이 해서 BBC 통해서 서비스한 것 중에 하나인 게 뭐냐면 윌리엄 로버 테이커 잡이라고 해가지고 로봇이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대체해줄 확률을 계산해주는 사이트를 만든 적이 있어요. 여기를 들어가서 IM어 해서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 나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 나는 회계사가 되고 싶어 쭉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매칭 순위가 나와요. 그 당시만 해도 인공지능이 뮤지션의 창의력 영역까지는 들어오지 않을 때라서 뮤지션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될 확률이 4%밖에 안 되라고 했는데 지금 훨씬 더 높아졌죠. 버스 앤드 코치 드라이버는 이제 자율주행차가 나올 거기 때문에 당연히 빨리 사라질 직업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분석들을 해줬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해외에서는 지금 직업의 변화에 대한 경각심이라든지 이런 거는 교육들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영국에서 쭉 해서 순서를 세운 거예요. 1위부터 30위까지. 보면 중간에 공무원도 있고요. 은행원도 있고요. 그리고 회계사라든지 세무 관련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눈에 딱 봐도 눈앞에 확 보이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텔레메카터, 속기사 같은 직업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도서관, 사서 이런 분들도 사실은 인공지능이나 기계를 얼마나 대처할 수 있는 상황들이 다 되는 구조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에 대한 교육들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직장이나 직업보다 역량이 주목받는 시대가 드디어 됐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으로 풀 수 없는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 또 창의력과 감정이 필요한 일들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주목받는 거고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 하려면 디지털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깔리고 그 안에서 문제 해결 능력이나 창의성이나 감정을 처리하는 약간 이런 일들이 주목을 받는 시대, 이런 역량이 필요한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교육 환경이 그에 맞게 변하고 있냐?
이거는 뭐 쭉 보세요. 참고용으로 만든 건데 2009년에 저희가 교육과정 개편을 한번 했어요. 그리고 2015년부터 이제 그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이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쭉 일련의 흐름을 놓고 보면 그때 당시부터 바깥의 외부의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보시면 돼요. 왼쪽 표를 보시면 아이폰이 2009년도에 나왔고 카카오톡이 2010년도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알파고하고 대국등계, 이세돌군단 대국등계 2016년이에요. 너무 빨리 변하는 거죠. 실제로 외부의 상황들이. 학교 교육은 사실은 공적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빨리 바뀌기에는 되게 어려움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이 가장 큰 지금 교육하시면 힘드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게 교육의 문제냐, 교육의 탓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교육의 탓이라기보다는 이제 무엇을 왜 배워서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 인재를 원하느냐면요. 보통은 도구를 잘 활용하는 도구 활용 역량이 좋은 사람을 찾냐? 그렇지 않아요. 보통은 문제를 찾고 고민해서 풀어내는 과정을 경험해 본 사람들을 선호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코딩을 잘하는 친구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 풀어갈까에 대한 고민이 많은 사람들을 선호한다는 거죠. 특히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그러면 어떤 인재가 필요하냐? 저는 사람다움에 포커싱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이런 거예요. 지금 코딩 교육들 되게 많이 합니다. 저는 이걸 딱 단적으로 비교하고 싶은 게 뭐냐면 1980년대, 90년대에 진행했던 초등학생들 데리고 했던 라디오 조립대회. 지금 기억하시는 선생님들 계실 수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5학년 때 라디오 조립대회를 나갔었거든요. 1석 대회, 2석, 3석 라디오 뭐 이런 거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납땜 인두를 초등학생한테 지어주고 초등학생한테 회로 기판, PCB 기판에다가 납땜을 하는 게 라디오 조립대회였단 말이에요. 왜 그때 라디오 조립대회를 했을까요? 백색가전 회사가 가장 유명한 산업이라고 저희는 생각했고 그게 교육에 바로 흡수가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라디오 조립대회 나가면 교육장님 상을 줬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유행하고 선도되는 산업을 어떻게든 교육 현장에 받아들이려고 했던 방식이 그거였어요. 백색가전이 우리의 미래다라고 했으니까 PCB 기판을 납땜 인두질을 하는 거를 학교 교육에 반영을 했던 거예요. 지금 코딩 교육도 그거하고 약간 비슷한 모습이 있어요. 저희가 볼 때는. 자, 그러면 소프트웨어 교육과 코딩 교육 이제 그 경계를 조금 가르마를 좀 잘 타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아이들이 그럼 코딩을 왜 배우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결론은 이거잖아요. 소프트웨어적으로 사고하고 문제 해결을 고민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거 찾아가는 과정. 그러니까 저희 조카가 한 번 저한테 편의점 가서 과자를 사준다고 데리고 나가는데 갑자기 그 가로등이 불이 켜졌어요. 그날 6시 좀 지나니까. 이 가로등이 왜 켜졌냐라고 저한테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이제 3학년인데. 얘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설명을 해보고 해봐도 얘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다행히 제가 지금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아두이노나 이런 교육을 좀 같이 좀 기획을 하는 쪽에 있어서 아두이노 갖고 설명을 해줬어요. 빛 센서를 가리면서 자 저녁이 되면 빛이 가려져 안 가려지죠? 자 빛이 가려지면 얘가 켜지게끔 만드는 거야. 빛이 밝아지면 꺼지고.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애들이 말로 하면 이해하기 되게 어렵지만 사실은 코딩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습득하고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연산의 과정들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런 논리로 이런 과정을 거쳐 되는구나를 보여주는 게 사실은 코딩이지 이거를 전면에 나서서 할 건가에 대해서 다들 회의적이라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코딩은 고민을 표현하는 도구로서 활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저희의 생각이에요. 고민이 없는데 도구를 잘 활용한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집에서 어떤 가구가 있어서 이 가구를 필요해서 만들고 싶은데 만들려니까 이런 도구들이 필요해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자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까 도구들을 다 사놓자 하고 전자하고 후자하고 차이는 명확한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조금 전자에 맞춰서 교육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코딩 기술보다는 디지털로 뭔가 만들고 해결하는 경험을 조금 학교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전에 고등학생이 만든 서울버스 앱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게 카카오버스 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고등학생인데 밤 늦게 수업이 끝나요. 야간 자율학습 가고 독서실 갔다 오면 새벽 1시, 2시에 됐대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아침에 늦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가 앞에서 자기 앞에서 가거나 가서 한참 기다리기 싫어서 본인이 앱을 만들었었어요. 그 앱을 과거에 당 커뮤니케이션실을 저희가 샀었고 이 친구는 그걸 갖고 모 대학에 특별장학생으로 입학도 했었고 약간 이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이 친구가 주목했던 거는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기술을 갖고 어떻게 풀까에 고민했던 거지 나는 코딩 잘해요라고 얘기했던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의 고민이 본인의 역량을 통해서 구현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을 쌓았던 게 가장 중요했던 거죠. 실제로 시각장애인용 AI를 만든 고등학생도 있어요. 근데 AI를 볼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이 안 만들지? 이 친구의 고민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기업들은 사실 큰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안 만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모두 많은 서비스들이 그런 케이스들이 좀 많아요. 근데 이 친구는 제 아이디어 실생활에서 접목할 수 있다는 점하고 어려운 문제 직접 해결했을 때 성취감 때문에 저 해봤어요. 되게 좋았어요. 이렇게 인터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실제로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학교 교육 현장에서도.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게 개인의 어떤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부분이에요. 결국에는 문제 해결 능력, 창의성, 정서지능에 대한 부분인데 특히나 인공지능 부분에서 저는 교육적인 측면에서나 학교 현장에서 이런 부분에 좀 고민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AI를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스마트폰을 보통은 안 쓰게 합니다. 학교에서는. 되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요. 근데 조금 거기에서는 조금 전환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좀 있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안에 수많은 AI 기능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 실제로 경험해보고 나는 어떻게 이걸 활용할 수 있지?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에 있는 AI 기능을 갖고 번역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음성으로 명령을 해서 뭔가 찾아보는 과정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이런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이게 뭔지 결과물을 알게끔 한다든지 다양한 기능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현장에서 활용할 필요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일 중요한 거는 AI 관련돼서는 사실 저는 학교에서 교육한다는 게 코딩 교육이나 이런 것 쪽보다는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AI 윤리에 대한 부분. 왜 윤리 얘기를 하냐면 데이터 과학자들이 인공지능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워드 임베딩이에요. 워드 임베딩이 뭐냐면 알고리즘 기술이 인간의 편견으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 혹시 예전에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걸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거기를 보면 미래의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을 예측을 해서 막 잡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비슷한 앱을 미국의 한 과학자가 만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사람을 사진을 찍으면은 그 사람 머리 위에 범죄될 확률이 이렇게 몇 프로 뜨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였냐면 저나 선생님들이 같이 그 앱에다 사진을 찍잖아요. 저희는 범죄될 확률이 보통 60% 이상이 나옵니다. 왜일까요? 흑인을 찍으면 80% 이상이에요. 백인을 찍으면 30% 이하로 나옵니다. 이 앱을 만든 사람이 아주 극단적인 백인 우월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워드 임베딩이에요. 개인의 편견이 반영이 되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형태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고민과 토론들이 많이 필요해요. 아주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인공지능 개발자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쓰레기를 넣으면은 컴퓨터에다가 AI한테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다시 나온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를 넣으면 신뢰할 수 없는 결과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한데 이걸 좀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영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예시를 들어볼까요? 저희 지금 자율주행차를 갖고 계신 선생님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자율주행차를 한 100만 원에 판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혹시 구입을 안 하실 선생님들 계세요? 대부분 다 구입을 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 자율주행차를 구입하는데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한 가지 옵션은 뭐냐면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옵션이에요. 첫 번째 알고리즘 옵션은 뭐냐면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소수를 죽거나 다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알고리즘 1번이 있고요. 무조건 사람들을 다 살리고 내가 다치거나 죽어도 괜찮아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1번과 2번. 자, 이거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될까요?
또 하나,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냈어요. 자, 그러면 이 사고는 제 탓일까요? 아니면 이 알고리즘을 만든 자동차 회사의 문제일까요? 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인공지능 교육을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접근해 주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접근하시면 활용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부터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워드 임베딩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선호하는 미래에 예측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갖고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가 아이들 대상으로 인공지능 교육을 할 때 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로봇이 등장하는 만화 영화나 영화들을 보여주고 얘네들이 인공지능이야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 대부분 다 인공지능이라고 대답을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인공지능은 무형의 자산이잖아. 보이지 않거든요, 알고리즘은. 근데 아이들은 로봇 이퀄 인공지능으로 이해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뭔가 사람을 파괴하고 무섭고 이런 존재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아이들하고 OX 퀴즈로 하면서 풀어가볼 수도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런 제가 보여드린 영상 같은 걸 보시면서 아이들하고 한번 토론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영상 한번 보실게요. 자동차 운전 도중 갑자기 10여 명의 사람들이 도로에 뛰어듭니다. 멈추기에는 너무 긴박한 시간. 10명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방향을 틀면 한 명의 보행자를 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이라면 어떤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다수보다 소수의 희생이 낫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게 됐죠. 또다시 갑작스럽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도로에 뛰어듭니다. 이들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돌리면 이번에는 벽에 부딪히면서 운전자 본인이 사망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행동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때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딜레마인데요. 만약 인공지능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최근 프랑스 툴루즈 경제대연구원은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자율주행차가 이처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구를 보호하도록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차는 윤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의 윤리는 자율자동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의료 현장이나 전쟁터에 투입되는 로봇들 역시 도덕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하는 인공지능 로봇이 살아날 확률이 더 높은 사람만 구출한다는 영화 속 이야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로봇이 윤리적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이 점점 더 많아지자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인공지능에게 윤리를 가르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도덕적인 의사결정에 도달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건데요. 미국 렌셀레어 공과대학교의 셀머 브링스요드 박사는 로봇이 내리는 모든 결정에 대해 사전에 윤리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미리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생명은 소중하다와 같은 대원칙에 입각해 인공지능이 스스로 도덕적 추론을 거치도록 하는 겁니다. 컴퓨터 과학자 마이클 앤더슨과 수전 앤더슨 부부는 메드에덱스라는 시스템을 설계했는데요. 의료 분야에 투입된 로봇에게 여러 가지 의무가 주어졌을 때 과거 인간 전문가가 내린 결정들을 참고해 자신의 의무를 비교 평가함으로써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인공지능이 인간의 윤리적인 사고방식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인간과 로봇의 공존을 위한 길은 아직도 멀어 보입니다. 네,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정의는 무엇인가에 보면 트롤리 딜레마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거를 약간 AI 상황에 대해서 만들어진 건데, 약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하고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이나 이야기를 할 때 저는 토론이 가장 좋은 게 수단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약간 이런 이슈들 때문인 것 같아요. 인공지능들이 갖고 있는 기술적인 진보는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요즘은 아이들이 접하는 뉴스나 이런 것들 대부분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이 이제 추천을 해주거나 약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이슈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하고 윤리는 너무 밀접한 관계고요.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윤리적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AI 관련해서 리터러시, 윤리 관련된 이야기를 가져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뭐 저희 같은 경우에도 기업들도 약간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알고리즘 윤리 현장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또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차별을 하지 않으려고 하지? 왜 데이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인 윤리에 근거해서 수집하고 분석하고 활용하려고 할까? 알고리즘을 왜 누구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훼손되지 않게끔 하려고 할까? 알고리즘을 왜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지?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이들하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아이들이랑 그 인공지능 얘기를 하다 보면 꼭 나오는 게 일자리 이야기예요. 요즘 아이들이 이제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고학년만 가도 항상 물어보는 게 선생님 그러면은 저희 일자리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막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많은데 결과론적으로 일자리는 줄어들지는 않는 것으로 나와요. 근데 일자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고차원적인 사람들이 디지털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업무에 대한 것들의 일자리는 늘어날 것이고 다만 단순한 노무 직업들은 기계들이 대부분 로봇들이 대체할 거기 때문에 그런 직업군이 좀 사라지는 약간 이런 교차 현상은 좀 발생할 수 있을 거로 다들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되게 많은 주제인데 너무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시간이 살짝 오버가 돼가지고 마무리를 좀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 시대에 사실 교육이라는 건 되게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기업도 사회윤리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 아이들한테 이 인공지능을 이야기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 특히나 아이들이 인터넷 세상에서 AI나 이런 것도 경험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개인정보 이슈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인권 침해라든지 이런 데에서 어떻게 조금 더 안전하게 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그 고민 안에서 사실 오늘 같은 연수 프로그램도 같이 기획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도 아이들하고 꼭 그 교육이나 이런 걸 좀 하실 때 좀 아이들이 인간적인 사람적인 그 다음이 좀 돋보일 수 있는 결국에는 저는 윤리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들 중심으로 조금 교육을 같이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쇼미더 IT라고 해서 인공지능 관련한 그 간단하게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교육부 꿈길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연간 하고 있어요.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거라서 선생님들이 만약에 좀 필요하시면 꿈길을 통해 가지고 신청을 해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조금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시면 그런 형태로라도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사실 2시간 정도 되는 강의를 딱 40분에 압축을 하려다 보니까 내용 전달이 좀 잘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가 고민하는 것들은 오늘의 이 사회적 디지털 세상 그 교사연수를 마련한 것도 그리고 학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진행한 것도 결과적으로는 사실 아이들이 디지털 역량을 키우는 것, 그러니까 활용 역량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묻지 않게 말 그대로 저희가 생각하는 디지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것들을 올바르게 같이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카카오 같은 기업들도 그런 역할들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것이고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그 부분에서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좀 더 깊은 이야기, 많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